사모님 이거 좀 보셔야겠습니다. 정원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의 손엔 녹슨 철제 상자가 들려 있었다. 감나무 아래 오래전 누군가 묻어둔 그것. 거실 창가에 서 있던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상자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숨이 잠시 멎는 듯했다. 30해를 살아온 집.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시간이 완전히 멈춘 듯 고요했다. 대저택의 차가운 공기, 정적만 흐르는 거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낡은 상자. 도대체 이 상자는 왜 이 여자를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걸까?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요. 그럼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영, 58입니다. 이 집에 들어온 지 벌써 30해가 넘었어요. 27이던 제가 이 대문을 처음 들어설 때만 해도 그저 조용히 오래오래 잘 살아보고 싶다. 그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이었지만 나는 이번만큼은 꼭 평범하게, 조용하게 누군가에게 짐 되지 않게 그렇게 살고 싶었죠. 제 하루는 늘 같습니다. 아침 6시 시어머니 방문을 조심스레 열고 약과 따뜻한 물을 챙겨드리는 것. 그게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아침 준비하고 치우고 청소하고 장 보러 다녀오고 저녁 차리고 또 치우고 30년 넘게 그렇게 살았어요. 집안 장부도 제가 맡아 합니다. 전기세부터 수도세, 장본 영수증까지 빠짐없이 적어두는 게 제 일이었죠. 시어머니께서 늘 그러셨어요. 서영이는 꼼꼼해서 좋아.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는 큰 위로였습니다. 이 큰 집에는 지금 시어머니와 저희 부부 이렇게 셋만 삽니다. 장남 부부는 시내에서 따로 살고요. 그리고 형님네 아들은 유학 중이라 집에는 잘 오지 않죠. 몇 년 전부터 시어머니께서 장남 부부에게 카드를 하나 건네셨습니다. 손주 유학비도 들고 생활비도 들고 챙겨줘야지. 그렇게 주신 카드였죠. 그 카드 명세서도 제가 정리합니다. 장부를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이니까요. 하지만 적힌 내역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 쓰렸습니다. 백화점 명품, 고급 레스토랑, 골프장, 유학비 지원이라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쓰셔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물건 하나 살 때도 영수증을 챙겨 장부에 붙이며 살았는데 같은 카드로 명품이며 골프장 결제가 찍혀 있는 걸 보면 마음 한쪽이 저도 모르게 작아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요. 형님은 밝고 사교적인 분입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말끝이 제 마음을 찌를 때가 있었습니다. 동서, 또 그 옷? 참 알뜰하다. 애 없으면 몸은 편하지, 좋겠다. 우린 유학비에 생활비에 정신없어. 동서는 모를 거야. 웃으면서 하는 말인데 저는 그 말들이 오래 남았습니다. 가족 단톡방에서도 그래요. 둘째네는 애가 없으니까 괜찮지. 본가 지키는 것도 며느리 몫이긴 하지. 말은 안 해도 다들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아이 없는 세월이 평생의 빈자리라는 것을 그렇게 참고 그러면서도 마음속 작은 상처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다 최근 시어머니께서 80을 넘기시면서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시자 장남 부부가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설거지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아주버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등기 정리 좀 해야죠. 장남이 정리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쥔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30해를 이 집에서 살았지만 저는 한 번도 재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무서웠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집에서 밀려나는 건 아닐까? 내 30년은 참으로 아무 의미도 없었던 걸까? 창밖 감나무 그림자가 그날따라 유난히 흔들려 보였습니다. 그 아래에 제 인생을 흔들 일이 묻혀 있을 줄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약을 들고 시어머니 방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심장이 아래로 쑥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바닥에 힘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입술은 새하얗게 말라 있었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입에서는 소리가 나오는데 목이 꽉 막힌 듯 제대로 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부르고 119에 전화하고 그 모든 순간이 달리는 열차 창밖처럼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지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며칠은 지켜봐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의 숨과 함께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바람이 가슴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주버님 부부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좀 어떠세요? 형님은 손을 잡고 걱정하는 듯 했지만 표정 어기에 어딘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희미하게 얼비쳤습니다. 저녁 무렵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동서, 오늘은 우리가 있으니까 집에 가서 쉬어.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돌아가라는 뜻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찬바람이 뺨에 닿는데 왠지 그 한기가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병원 복도를 지나는데 옆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어머니 컨디션 좋으면 서명 받자. 응, 준비 다 해놨어. 걸음이 순간 멈췄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말투였는데 그 대사가 심장을 세게 치고 지나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 보니 어머니 곁 테이블 위에 보지 못했던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흰 종이 위에 다소 딱딱한 글자들, 종이의 결도, 잉크색도 익숙한 우리 집 문서와 달랐습니다. 잠시 후 아주버님이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동서, 잠깐만 밖에서 기다려줄래? 어머니와 얘기 좀 해야 해. 저는 이유를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술이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병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틈 사이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장남이 정리해야죠. 이제는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왜 나는 밖으로 내보내졌을까? 무슨 서류일까? 생각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1시간 뒤 다시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지쳐 보였고 서류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물을 들이려 가볍게 손을 뻗다가 서류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언장 작성 동의서, 재산 상속 계약서 초안. 그 순간 가슴이 움켜쥐어진 듯 답답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장부를 써온 저는 종이의 결도, 잉크색도 제가 늘 보아오던 우리 집 서류들과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특히 도장의 붉은 잉크가 지나치게 또렷해 제 눈에는 어딘가 너무 새로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글씨라고 하기엔 회계 힘이 이상하리만큼 일정했고요. 마치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래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걸까 스스로를 다독이며 조용히 숨만 들이켰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가 퇴원하신 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는데 정원 쪽에서 묘한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감나무 아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삽 같은 것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희미한 실루엣이 감나무 그림자 아래에서 묵직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 앞에 서서 마치 누군가가 등을 붙잡아 멈춰 세운 사람처럼 숨도 마음대로 내쉬지 못한 채 발끝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잠시 뒤 그 사람은 흙을 조심스레 다듬는 듯한 마지막 동작을 남기고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듯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누구였을까? 왜 하필 감나무 아래일까? 등줄기에서 서늘한 기운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원사 오필수 씨가 오자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필수 씨, 감나무 뿌리 좀 봐줄래요? 어젯밤 바람이 세서. 잠시 후 필수 씨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사모님, 여기 흙이 누가 최근에 판 것 같습니다. 금방 덮은 흔적도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굽혀 직접 흙을 만졌습니다. 따뜻해야 할 아침 흙이 왠지 차갑고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무엇인가가 묻힌 걸까? 혹은 누군가 꺼낸 걸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집에서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것. 그리고 그 움직임이 우리 부부를 향하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감나무를 지켜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왠지 모르게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참고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침이 되면 또 6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약을 챙기고 하루를 시작하겠죠.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더 이상 작은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유난한 것 없었습니다. 필수 씨가 감나무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고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그를 불렀습니다. 필수 씨, 혹시 저 뿌리 근처를 조금만 더 깊이 파주시겠어요? 그분은 삽을 멈추고 제 얼굴을 잠시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런지 묻지 않고 굳어있는 제 표정을 읽은 듯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예, 사모님. 그 한마디 뒤 필수 씨는 조용히 삽을 집어들었습니다. 부드러운 흙이 한 삽, 또 한 삽, 옆으로 포슬포슬 떨어졌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흙내음이 은근하게 올라왔고 공기는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그러다 철컥 삽끝이 단단한 금속에 닿는 소리가 정원 전체를 울리는 듯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아침 공기가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필수 씨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모님, 뭔가 있습니다.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탁 하고 뛰었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흙을 어루만지며 조심스럽게 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된 녹빛이 번지는 철제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월이 달라붙은 듯 묵직한 숨결을 품은 상자였습니다. 필수 씨가 상자를 들어 올려 제게 조용히 건넸습니다. 손에 닿는 순간 차갑고 무거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세월의 무게인지 아니면 제 마음의 무게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는 녹으로 거칠었고 자물쇠는 반쯤 스스로 벌어진 채 힘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길게 들이마신 뒤 저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꽉 차서 누워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모서리가 부서진 봉투, 여러 번 접힌 자국. 손끝으로 종이를 들어 올리자 바스락
마른 잎 같은 소리가 조용히 났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 날짜는 15년 전. 시어머니의 이름, 도장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기세부터 장보기 영수증까지 30년 넘게 제가 기록해 왔는데 어디에도 이런 내역은 없었습니다. 다음 서류는 재산분할 협의서 초안. 10년 전 날짜. 이번에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필체, 회계 힘, 글자의 높낮이. 그건 분명 제가 30년 동안 지켜보아온 시어머니 글씨였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진짜였습니다. 그 뒤로도 서류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퍼즐 조각처럼 뭔가가 맞물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조금씩 차오르며 손끝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서영이에게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멈추었고 한참을 그 봉투만 바라봤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가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영아, 이 편지를 내가 보고 있다면 이미 무슨 일이 생긴 뒤일 거다. 글자가 하나씩 눈에 들어오는 순간 눈가가 저릿하게 뜨거워졌습니다. 너는 30년을 조심조심 참고 살아주었구나. 그동안 내가 한 일 나는 다 알고 있었다. 종이를 들고 있는 손이 스스로 떨렸습니다. 상자 맨 아래를 보아라. 거기에 있는 게 진짜다. 저는 숨을 고르고 상자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그곳에는 묵직한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인은 깨지지 않은 채 시어머니 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공증된 문서 한 장, 부동산 증여 계약서, 수령인 한서영,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5년 전, 공증 완료.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이 사실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혼자서 진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심장 깊은 곳까지 따뜻하면서도 아릿한 무언가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상자 한 구석에서 다른 서류 묶음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아주버님이 들고 있던 것과 똑같은 양식의 문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초안이라는 표시, 날짜가 서툴게 고쳐져 있었고 문장 사이에는 붓펜이 머뭇거린 흔적까지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 서명 부분은 누군가 여러 번 따라 쓰다가 실패해 지우고 다시 쓴 자국이 눈에 띄게 남아 있었습니다. 회계 방향이 어색했고 글씨의 흐름도 제가 아는 그분의 필체가 아니었고,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병원에서 본 문서들은 이 초안을 토대로 만들어진 가짜였던 것입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어머니의 마지막 시간을 이용하려 했다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사모님, 필수 씨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걸 어찌하시렵니까? 저는 상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마음, 저를 향한 믿음, 그리고 누군가의 욕심과 조작이 한데 뒤엉켜 있었습니다. 필수 씨, 예, 사모님. 이 상자를 본 사람은 지금으로선 우리 둘뿐입니다.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필수 씨는 조용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상자를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날짜 하나,
도장 하나, 필체 하나 모두 다시 확인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의 장부를 써온 제 눈이 진짜와 가짜를 너무도 선명하게 구별해냈습니다. 서류 한 장 한 장마다 시어머니의 숨결과 누군가의 욕심이 고스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가슴속은 천천히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감나무가 잔잔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나온 진실이 제 30년을 붙들어 살며시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다. 시어머니께서 편지로 남긴 그 마음이 서늘했던 제 심장을 천천히 덮여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차분히 정리해 나갔습니다. 진짜 문서는 따로, 가짜 문서는 증거로. 오늘부터는 제가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작아지지 않고 30년을 들여쌓은 제 자리를 지키기로 조용히 마음을 다졌습니다. 상자를 서랍 깊숙이 넣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킬게요. 상자 속 서류들을 방바닥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책상이 작은 등 하나만 켜진 방, 창밖은 어둡고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 재산분할 협의서, 상속, 그 단어들이 오래된 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잠겨있던 문, 열고 싶지 않았던 문. 하지만 이미 그 문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23세 처음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그 집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의 낮은 목소리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토지 문제였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형제들의 말소리가 밤마다 길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부엌 한 구석에 서서 찬물을 끓일 뿐이었습니다. 어떤 말들은 직접 들리지 않아도 마음에 먼저 남았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 문득 멈춰서는 목소리들. 둘째 며느리가 뭘 안다고. 젊은 것이 욕심이 많아. 저 애 때문에 동생이 버티는 거 아냐? 말의 방향이 조용히 제게로 향해 왔습니다. 정면이 아니라 뒤에서 스며들듯.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 곁에 있었을 뿐인데 어느새 사람들 입속에서는 제가 욕심 많은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까지 갔습니다. 회색빛 복도, 차갑고 건조한 공간. 의자는 딱딱했고 형광등 불빛은 쌀쌀했습니다. 증인 한서영 씨 앞으로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증인석으로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굳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당신이 남편을 부추긴 것 아닙니까? 변호사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렸습니다.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목구멍에서 잔잔히 멈췄습니다. 한마디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문서는 나에게 칼날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서류 위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남편의 표정은 흐릿했습니다. 26,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 대저택 대문을 처음 들어설 때 가을 햇살이 담장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가 서 있었고 바람에 낙엽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작은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살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만 살자.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상자를 발견하고 며칠이 지난 오후 시어머니 방에서 차를 따라드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얇게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는 먼지가 하얗게 떠다니고 있었고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서영아. 어머니가 천천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너 감나무 아래에서 뭘 찾았지? 차잔을 놓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니. 괜찮다. 나도 알고 있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필수가 땅 파는 거 내가 시킨 거란다. 그 말의 무게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 따뜻한 손,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서영아, 너 첫 결혼 때 많이 힘들었지? 목구멍 깊은 곳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말 안 해도 나는 다 알아. 이 집 30년 너 아니었으면 못 지켰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장남내는 자주 오지도 않고 와도 금방 가버리고 너만 여기 남아서 나를 돌봐줬어.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래전에 마음을 정했단다. 이 집은 내 것이기도 하다고. 햇살이 창틀에 걸려 방 안이 더 밝아졌습니다. 상자 속 문서들 다 봤지? 네. 5년 전에 공증까지 다 해놨어. 변호사도 알고 은행에도 등록되어 있단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알면 또 사양할까봐, 또 괜찮다고 할까봐. 그 말이 가슴속 깊은 곳에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장남내가 알게 되면 내가 또 힘들어질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 장남내가 요새 자주 온 거 너도 느꼈지? 네. 병원에 서류 들고 온 것도 나는 다 봤다. 그 서류들 가짜라는 것도. 어머니의 눈빛이 잔잔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장남내는 내가 오래 못 살 거라 생각하나 봐.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겠지. 어머니가 제 손을 다시 잡으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진작에 정리를 끝냈단다. 내 뜻대로. 서영아. 네. 이번에는 도망치지 마라. 그 말이 심장 깊은 곳에서 울렸습니다. 지난 30년이 눈앞을 스쳤습니다. 법정의 차가운 의자, 이혼 서류 위에 도장, 대저택 대문을 들어서며 조용히만 살자 다짐했던 그 순간, 그리고 늘 작아지려고만 했던 제 모습. 어머니, 제 목소리가 낮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잔잔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그날 밤 저는 다시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예전에는 이 종이들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손끝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이 서류들은 어머니가 제게 남긴 마음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감나무가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아래 묻혀있던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제가 평생 피해왔던 문서라는 이름의 두려움. 이제는 그 두려움과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상자를 서랍에 넣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 이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는 오후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주버님 부부가 내리고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오신 것 같았습니다. 두 분은 서류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나가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동서. 어머니 계시지? 네, 방에 계세요. 아주버님이 거실로 들어서며 제 남편을 찾았습니다. 회사 갔습니다. 그래. 형님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잘 됐네. 오늘은 좀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해서. 시어머니께서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왔구나.
네, 어머니. 좀 어떠세요? 응, 괜찮아. 어머니는 제 옆에 천천히 앉으셨습니다. 아주버님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제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재산분할 협의서, 부동산 등기 이전 동의서, 병원에서 봤던 그 서류들과 똑같은 양식이었습니다. 장남이 정리하는 게 맞잖아요.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미리미리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서류를 내려다보셨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형님이 말했습니다. 동서도 알지? 이런 건 원래 장남이 하는 거잖아. 그게 맞는 거고, 예전 같았으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네, 그러세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응? 혹시 어머니께 직접 여쭤보셨나요? 어머니 생각이 어떠신지. 형님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야 어머니도 당연히 이해하시겠지. 장남이 집안일 정리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손을 가만히 잡으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품에 안고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이게 뭔데? 아주버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 공증 완료. 재산분할 협의서 원본. 날짜는 5년 전. 시어머니의 도장과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아주버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5년 전에 정리해 놓으신 문서예요. 변호사 공증까지 다 끝난 거고요. 형님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으로 빠르게 훑더니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이건 동서 이름이 왜 여기 들어가 있어? 어머니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거다. 어머니, 너희가 들고 온 서류, 나도 다 알고 있었어. 아주버님이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서류들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도.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장남이 집안일 정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지? 맞아, 당연한 일이야. 그래서 나는 내 일을 내가 정리했어.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서영이는 30년을 이 집에서 나를 돌봐줬어. 너희는 명절에만 오고 와도 금방 가버렸지만 서영이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여기 있었어. 형님이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그래도 이건. 뭐가 그래도야? 어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내 재산 내가 정리한 건데 왜 내가 내 허락을 받아야 하니?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주버님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는데 손에서 힘이 빠진 듯 툭 떨어졌습니다. 형님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뜻이 그러시다면 할 말 없습니다.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형님이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두 분은 서류를 챙기지 않은 채 조용히 뒷모습만 남기고 나가셨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 어머니와 저 둘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놓지 않고 계셨습니다.
서영아. 네, 어머니. 떨렸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번에는 괜찮았어요. 정말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고, 목소리도 똑바로 나왔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오랜만에 가벼웠습니다.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잘했어. 그 한마디가 따뜻하게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창밖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아래 묻혀있던 진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음, 그리고 제가 용기 내어 꺼낸 목소리, 모든 것이 조용히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늘 작아지려고 했고, 늘 뒤로 물러서려고 했습니다. 재산이나 상속 같은 말, 입 밖에 내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첫 결혼의 상처가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당당하게 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욕심이 아니라는 걸,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아도 된다는 걸.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오늘 형님네 오셨다며? 네. 무슨 일이었어? 저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아무 말 없이 듣더니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어. 아니에요. 고생 많았어, 서영아. 남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며칠 후 정원사 오필수 씨가 왔습니다. 감나무 아래 흙을 다시 고르게 다지고 계셨습니다. 필수 씨, 네, 사모님. 고맙습니다. 그동안. 필수 씨가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뭐려? 다요,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셔서. 필수 씨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사모님, 앞으로도 이 나무 잘 가꿀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감나무 잎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이제 그 나무는 제게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오후,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낮잠을 주무시고 남편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방 안을 채웠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하루가 제가 당당히 지켜낸 것이라는 걸, 30년을 참고 견디며 제가 쌓아온 시간이라는 걸. 저는 창밖 감나무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비록 늦더라도 용기를 낼 수 있다고, 그리고 당당히 제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안녕하세요, 사연단짝입니다. 오늘 사연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오랜 시간 참고 견디며 산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가 조용히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 한 줄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지 모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평온하길 바랍니다. 목공방 문이 열리는 순간 은주의 발끝이 굳어버렸다. 작업대 옆 한 줄기 빛 아래 오래된 푸른 우산이 서 있었다. 35년 전 자신이 두고 떠났던 바로 그 우산. 겨울밤 울음을 삼키며 차마 초인종도 누르지 못한 채 민호의 대문 앞에 세워두고 돌아선 그 우산이었다. 숨이 멎었다. 우산 천은 색이 발해 있었고 세월이 스쳐 지나간 듯 군데군데 올이 튀어 있었다. 하지만 은주의 시선을 붙잡은 건 손잡이 안쪽이었다. 나무결 사이로 비에 젖은 듯 어둡게 새겨진 두 글자. 미안.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누군가의 떨리는 손끝, 스탠드 아래에서 밤새 새겼을 후회와 그리움, 그 모든 시간이 그 두 글자에 응축되어 있었다. 은주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숨을 들이켰다. 방금 전까지 단순한 목공방이던 이 공간이 순식간에 17살 겨울밤으로 뒤틀렸다. 그때 등 뒤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은주야, 놀라서 돌아보니 민호가 작업대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세월로 희끗해진 머리와 주름진 손, 하지만 눈빛만큼은 35년 전 장마 아래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 그대로였다. 그 우산. 버릴 수가 없었어. 우산 하나가 멈춰 있던 35년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아빠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나는 늘 미숙이네 집으로 갔다. 은주야,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가. 미숙이 엄마가 웃으며 손짓하면 나는 가방을 던지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혼자 집에 있는 게 싫었던 건 아니다. 그냥 미숙이네 집 부엌이 좋았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 김치 써는 소리, 작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그 모든 게 나에게는 집보다 더 집 같았다. 밥상 앞에 앉으면 건너편에 민호 오빠가 있었다.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묵묵히 밥을 먹고 가끔 미숙이 떠드는 소리에 눈만 들어보곤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밥그릇에는 늘 반찬이 더 많았다. 은주야, 많이 먹어. 민호 오빠가 젓가락으로 계란말이를 하나 더 올려주면 나는 고개만 까딱이며 받아 먹었다. 당시엔 그게 뭔지 몰랐다. 그냥 오빠가 착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 숙제를 하다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나는 공책을 들고 민호 오빠 방으로 갔다. 오빠, 이거 모르겠어. 또 짜증난다는 듯 한숨 쉬면서도 그는 늘 공책을 받아들었다. 연필로 식을 적어가며 천천히 설명해주는 목소리. 가끔 내가 딴 생각하면 집중해 하며 이마를 톡 치던 손가락.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알겠어 하고 대답했다. 설명해주는 동안 오빠의 연필 소리가 조용히 들리는 게 좋았다. 그래서 쉬운 문제도 한 번 더 물어본 적이 있었다. 어느 봄날 골목에서 넘어진 적이 있었다. 달리다가 돌부리에 걸려 무릎이 까졌다. 피가 나고 눈물이 핑 돌았는데 민호 오빠가 어디선가 나타나 내 앞에 멈춰섰다. 일어나.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고 일어섰다. 오빠는 손으로 내 무릎에 흙을 닦아주고는 조심히 다녀 한마디만 남기고 갔다. 뒷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이 이상하게 뛰는 걸 느꼈다. 아팠던 무릎보다 그 손의 온기가 더 오래 남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나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다. 여전히 아빠가 늦으면 미숙이네 집에 갔고 민호 오빠는 여전히 말없이 내 밥그릇을 챙겨주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쌓이고 쌓여 나도 모르게 민호 오빠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지만 오빠 옆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괜히 어수선해졌다. 오빠가 있는 쪽으로 몸이 조금 더 기울어지는 걸 그때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내게는 집이었다. 은주가 처음 우리 집에 온 건 국민학교 3학년 때였다. 미숙이가 데려온 작고 조용한 아이. 오빠, 내 친구 은주야. 미숙이 소개에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처음엔 그냥 동생 친구였다. 자주 놀러와서 밥 먹고 가는 아이. 그런데 이상하게 은주만 오면 눈길이 갔다. 혼자 구석에 앉아 숙제하는 모습. 미숙이랑 웃을 때 보이는 작은 보조개.
뭔가 조심스럽게 밥을 먹는 태도. 엄마 없이 잘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인지 은주는 늘 조심스러워 보였다. 밥상 앞에서도 반찬을 먼저 집지 않고 기다렸다. 그럴 때면 나는 자연스럽게 은주 밥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주었다. 많이 먹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은주가 고맙다는 듯 미소 짓는 게 왠지 좋았다. 방에서 책을 보고 있으면 은주가 공책을 들고 왔다. 오빠, 이거 모르겠어. 매번 같은 말. 나는 귀찮은 척하면서도 늘 공책을 받아들었다. 설명을 해주다 보면 은주의 눈이 반짝이는 게 보였다. 아, 그렇구나. 이해했을 때 웃는 표정이 참 맑았다. 그 웃음을 보고 싶어서 나는 몇 번이고 같은 문제를 설명해주곤 했다. 어느 날 골목에서 은주가 넘어진 걸 봤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은주가 돌부리에 걸려 무릎을 찧었다.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은주 앞으로 갔다.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은주의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았을 때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손으로 흙을 털어주는 동안 손끝이 괜히 조심스러워졌다. 털어낸 흙보다 손에 남는 온기가 더 오래 사라지지 않았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은주는 점점 달라졌다. 목소리도 차분해지고 머리도 길어졌다. 교복을 입고 우리 집에 오는 모습을 보면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다. 은주는 여전히 우리 부엌에 앉아 저녁을 먹었고 나는 여전히 그 밥그릇을 챙겼다. 미숙이가 부엌에서 은주랑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나는 문틈에 기대어 그 장면을 지켜보곤 했다. 은주의 웃는 얼굴이 자꾸 눈에 밟혔다. 어느 순간부터 은주는 내게 동생 같은 아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고3이었다. 졸업하면 대학도 가야 하고 군대도 가야 하고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아르바이트도 해야 했다. 부모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나 자신조차 책임지기 버거운 나이였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입 밖으로 꺼낼 용기는 없었다. 그저 조용히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때까지는 17살 여름이었다. 장마가 시작되고 며칠째 비가 그치지 않았다. 학교 끝나고 미숙이랑 같이 나왔는데 교문 앞에서 미숙이가 갑자기 말했다. 은주야, 미안, 나 먼저 갈게. 학원 늦었어. 응? 그래. 대답도 제대로 못했는데 미숙이는 이미 뛰어가고 있었다. 나는 교문 아래 혼자 서서 비를 바라봤다. 우산을 안 가져왔다. 아침엔 해가 났었는데 하늘이 갑자기 무너진 것처럼 쏟아지는 비. 발을 빼면 금방 젖을 것 같았다. 그냥 기다릴까? 아니면 뛰어갈까? 망설이고 있는데 누군가 내 옆에 멈춰섰다. 고개를 들었다. 민호 오빠였다. 같이 가. 짧은 한마디와 함께 우산이 내 머리 위로 펼쳐졌다. 빗소리가 갑자기 가까워졌다. 민호 오빠는 걸음을 옮겼다. 나도 따라 걸었다. 우산이 작았다. 아니, 두 사람이 들어가기엔 좁았다. 민호 오빠는 우산을 자꾸 내 쪽으로 기울였고 그래서 오빠 어깨는 비에 젖고 있었다. 오빠 젖어. 괜찮아. 짧은 대답뿐이었다. 걸으면서 나는 자꾸 민호 오빠를 훔쳐봤다. 옆모습, 빗물에 젖은 교복, 손등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 우산 손잡이를 쥔 손가락, 가끔 내 어깨와 스치는 오빠의 팔. 팔이 스칠 때마다 걸음이 잠시 어긋나는 것 같았다. 늘 보던 얼굴인데 이상하게 오늘은 눈길이 자꾸 머물렀다. 빗소리만 가득한 골목, 평소보다 천천히 걷는 발걸음, 우산 밖으로 튀는 빗방울, 그 모든 게 느리게 흘러갔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우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근데 손이 안 움직였다. 이거 가져가. 다음에 줘. 민호 오빠가 먼저 우산 손잡이를 내 손에 쥐어줬다. 근데 오빠는 가까운데 뭘 괜찮아.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비 맞으며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 쥔 우산 손잡이가 아직 따뜻했다. 그날 밤 나는 우산을 펴서 한참 바라봤다. 낡은 푸른색 천, 손잡이에 묻은 빗물 자국, 젖은 우산에서 나는 빗물 냄새. 그 냄새를 맡으면서 자꾸 민호 오빠 얼굴이 떠올랐다. 이게 뭘까? 가슴이 자꾸 두근거렸다. 학교 끝나고 나오는데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장마철이라 우산은 챙겨왔다. 교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은주였다. 혼자 교문 아래 서서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미숙이는 안 보였다. 은주 혼자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발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다. 같이 가. 은주가 고개를 들었다. 놀란 눈빛, 조금 당황한 표정. 그 표정이 왠지 귀여워 보여서 나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우산이 생각보다 작았다. 아니, 둘이 들어가니 좁았다. 은주가 비에 젖을까봐 자꾸 우산을 은주 쪽으로 기울였다. 내 어깨는 비에 젖어도 상관없었다. 오빠 젖어. 괜찮아? 은주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렸다. 가만히 걷는데 은주의 어깨가 가끔 내 팔에 스쳤다. 팔끝이 스칠 때마다 걸음이 조금씩 흐트러졌다. 평소엔 이렇게 가까이 걸어본 적이 없었다. 골목 안에는 우리 둘뿐이었다. 빗소리, 발소리, 은주의 작은 숨소리, 모든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은주를 슬쩍 봤다. 교복에 빗물이 묻어 있었다. 머리카락 끝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다. 은주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나는 황급히 앞을 봤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은주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우산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그러고 싶지 않았다. 발걸음이 쉽게 멈춰지지 않았다. 우산 아래 공기가 묘하게 따뜻했다. 이거 가져가. 다음에 줘. 나는 우산을 은주 손에 쥐어줬다. 근데 오빠는 가까운데 뭘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우산을 빌미로 얼굴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 싶어서였다.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다. 비가 얼굴에 쏟아졌다. 비에 젖어도 식지 않는 열기가 남아있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비에 젖은 교복을 입은 채로 한참 서 있었다. 은주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우산 아래 은주의 눈빛,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어깨가 스칠 때의 떨림.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여전히 비가 내렸다. 빗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머릿속에서 우산 아래의 장면이 계속 반복됐다. 다음 날 아빠가 말씀하셨다. 은주야, 겨울쯤 이사 가야 할 것 같다. 손에 쥔 젓가락이 멈췄다. 어디로요? 부산. 발령났어.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그날 밤부터 나는 민호 오빠를 피했다. 미숙이네 집에도 가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갈 수가 없었다. 골목 어귀까지 가방을 메고 갔다가 미숙이네 대문이 보이면 발이 멈췄다. 창문 너머로 부엌 불빛이 보였다. 민호 오빠가 밥 먹고 있을 시간이었다. 가방끈을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돌아섰다. 다음 날도 그랬다. 그 다음 날도. 은주야, 요즘 왜 안 와? 미숙이가 물었지만 그냥 바빠서 라고만 대답했다. 말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이사 간다고 하면 민호 오빠는 뭐라고 할까? 그래, 잘 가라고 할까?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할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했다. 겨울이 깊어지고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 짐을 싸는 동안에도 민호 오빠한테는 한마디도 못했다. 마지막 밤이었다. 방 안에는 박스가 쌓여 있었다. 반쯤 담긴 교과서에서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다. 벽지에는 포스터 떼어낸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은 날짜들이 보였다.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불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커튼을 스치고 지나갔다. 방구석에 세워둔 푸른 우산을 봤다.
장만날 민호 오빠가 쥐어준 그 우산. 손잡이를 잡았다 놓았다. 다시 잡았다. 창밖에서 겨울바람이 불었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금 아니면 못 갈 것 같았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나는 우산을 들었다. 손잡이를 잡으니 그날의 빗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오빠의 어깨, 스치던 팔, 함께 걷던 골목. 나는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골목의 공기가 차가웠다. 민호네 집 대문 앞에 섰다. 불이 켜져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면 오빠가 나올까? 뭐라고 말해야 하지? 손이 떨려서 초인종을 누를 수가 없었다. 한참을 서 있다가 나는 우산을 대문 앞에 조용히 세워뒀다. 이것밖에 할 수 없었다. 돌아서는데 눈물이 났다. 골목을 걸어 나오는 동안 자꾸 뒤를 돌아봤다. 민호 오빠가 나올까봐, 나를 불러줄까봐. 근데 대문은 끝까지 열리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을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짐을 싣고 떠났다. 이삿짐 트럭 시동이 걸리고 바퀴가 천천히 움직였다. 차체의 진동이 손끝까지 전해졌다. 뒷창으로 점점 멀어지는 골목을 봤다. 겨울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트럭 창문이 서서히 흐려지며 골목이 형태를 잃어갔다. 나는 가방끈을 꼭 쥐고 있었다. 옆자리 아빠는 말없이 창밖을 보고 계셨다. 민호 오빠는 끝내보지 못했다. 늦은 밤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뭔가 세워지는 소리. 나는 책을 덮고 귀를 기울였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이상했다. 다음 날 아침 대문을 열고 나갔다. 대문 앞에 우산 하나가 서 있었다. 푸른색 우산. 은주가 가지고 있던 그 우산. 숨이 턱 막혔다. 우산을 집어들고 골목 쪽으로 뛰었다. 숨이 거칠어졌다. 은주야?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다. 골목 끝까지 뛰어갔다. 비가 가늘게 내리기 시작했다. 젖은 운동화가 시멘트 바닥을 스칠 때마다 미끄러질 듯한 소리가 났다. 비가 얼굴과 머리칼에 떨어졌다. 담벼락에 빗물이 튀는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가 텅 빈 골목에 울렸다. 비에 젖은 시멘트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울렸다. 아무도 없었다. 비가 점점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겨울비였다. 우산을 펼치지 않고 그냥 서 있었다. 비에 젖어도 상관없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와 우산을 펼쳤다. 젖은 우산천에서 여름비 냄새가 났다. 그날 장마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었다. 책상 서랍에서 조각칼을 꺼냈다. 우산 손잡이를 돌려 안쪽을 봤다. 나무 재질이었다. 나뭇결이 손끝으로 느껴졌다. 스탠드 불빛 아래 우산 손잡이를 놓고 칼끝을 대고 천천히 글자를 새기기 시작했다. 조각칼이 나무를 스치는 소리가 방 안에 작게 울렸다. 미음. 손끝이 떨렸다. 칼날을 멈추고 숨을 고르고 다시 움직였다. 나무가루가 책상 위로 떨어졌다. 칼끝이 미세하게 미끄러졌다. 다시 힘을 주고 마지막 획을 새겼다. 미안. 붙잡지 못해서, 말하지 못해서, 미안했다. 은주가 우산을 두고 간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이사를 가는 거였다. 은주가 우리 집에 오지 않았던 이유도, 나를 피하던 이유도, 그제야 이해됐다. 글자를 다 새기고 나니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우산을 다시 접어 방구석에 세워뒀다. 버릴 수 없었다. 이틀 뒤 미숙에게 물었다. 은주 이사 갔어? 응, 오빠 몰랐어? 부산으로 갔어. 미숙은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부산. 멀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우산을 단 한 번도 펼치지 않았다. 방구석에 세워둔 채로 그냥 두고만 봤다. 가끔 손잡이를 만지며 미안이라는 글자를 손끝으로 더듬었다. 군대를 갔다 와도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도
목공방을 시작한 후에도 그 우산은 늘 내 곁에 있었다. 35년이 흘렀다. 우산은 빛이 바랬고 천은 낡았고 올이 군데군데 달아 있었다. 손잡이 나무는 손때로 더 매끈해져 있었다. 나사 부분은 세월에 달아 있었다. 가끔 꺼내면 먼지가 가볍게 일어났다. 하지만 손잡이의 글자만은 선명했다. 버릴 수 없었다. 이건 내가 은주에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대답이었으니까. 고향 골목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어릴 때 맡았던 저녁 냄새 같은 게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다. 골목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길이 포장되고 가로등이 바뀌었고 몇몇 집들은 헐리고 새로 지어져 있었다. 그래도 골목의 굴곡은 그대로였다. 발이 기억하는 길이었다. 예전에 미숙이네 집 앞을 지나쳤다. 한참을 서서 바라봤다. 부엌 창문 너머로 불빛이 보였다. 저녁 준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숨을 고르고 다시 걸었다. 골목 끝으로 가니 목공방 간판이 보였다. 목공방 정민호. 이름을 보는 순간 발이 멈췄다. 숨이 걸렸다. 심장이 천천히 두근거렸다. 손이 차가워졌다. 가방끈을 꽉 쥐고 목공방 문 앞에 섰다. 유리문 너머로 나무 향이 스며 나왔다.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잠시 망설였다. 문을 열면 35년이 끝나는 걸까? 아니면 시작되는 걸까?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문을 밀었다. 딸랑. 문 위에 작은 종이 울렸다. 나무 향이 확 밀려왔다. 톱밥 냄새, 나무 기름 냄새, 오래된 작업대 냄새, 그리고 작업대 옆 한 줄기 빛 아래 오래된 푸른 우산이 서 있었다. 발끝이 굳어버렸다. 35년 전 내가 두고 떠났던 바로 그 우산. 겨울밤 대문 앞에 세워두고 돌아선 그 우산이 여기 있었다. 숨이 멎었다. 나는 한순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잊어버렸다. 세상 어디에도 없을 줄 알았던 그 우산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한 줄기 빛 아래 서 있었다. 우산천은 색이 발에 있었고 세월이 스쳐 지나간 듯 군데군데 올이 튀어 있었다. 작업대 앞에 누군가 있었다. 등을 보이고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문소리에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민호였다. 3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17살 여름날 우산 아래서 본 그 얼굴이 겹쳐 보였다. 백발이 조금 섞였고 주름이 생겼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민호는 나를 보고 잠시 멈춰섰다. 손에 들고 있던 끈을 내려놓았다. 왔구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오래 걸렸네.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목에 걸린 말이 겨우 떨어졌다. 미안해요. 겨우 나온 말이었다. 민호는 천천히 다가왔다.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워질수록 17살의 장마가 다시 내리는 것 같았다. 문 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등 뒤로 누군가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천천히 돌아섰다. 은주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손에 쥔 끌이 흔들렸다. 작업대에 내려놓았다. 35년 전 장마날 우산 아래서 본 은주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머리에 백발이 조금 섞여 있었고 얼굴에 세월이 흘렀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우산을 받아들 때의 눈빛, 골목을 함께 걸을 때의 눈빛. 왔구나. 목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흔들렸다. 은주가 고개만 끄덕였다. 눈가가 조금 붉어진 것 같았다. 오래 걸렸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다. 미안해요. 은주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그 목소리에 17살 여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천천히 은주 쪽으로 걸어갔다. 한 걸음씩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다. 35년 전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크게 은주 앞에 멈춰섰다. 말을 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냥 은주를 바라봤다. 은주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 은주가 먼저 말했다. 그 우산.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가 쓴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35년 동안 버리지도 펼쳐보지도 못했어. 그냥 거기 있었어. 네가 돌아올까 봐.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말하지 못해서. 내 목소리도 떨렸다. 붙잡지 못해서. 은주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나도 미안해요. 말 못하고 갔으니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은주에게는 처음 마주한 진실이었고, 민우에게는 35년을 묵혀온 말이었다. 목공방 안에는 나무 향과 오래된 빗소리 같은 침묵만 흘렀다. 35년이라는 긴 시간이 오늘 이 목공방 안에서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서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목공방을 나온 뒤로 며칠 동안 고향을 천천히 걸었다. 어릴 때 다니던 국민학교는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어 있었고, 골목 어기 구멍가게는 편의점이 되어 있었다. 그래도 학교 뒤 언덕길만은 그대로였다. 흙길이 시멘트로 포장되긴 했지만 길이 굽어지는 곳, 나무가 서 있는 곳, 다 똑같았다. 오후 늦게 언덕길을 걷고 있었다.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새소리가 멎었다. 멀리서 바이크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을 안 가져왔다. 손바닥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차가웠다. 언덕 아래서 습한 공기가 올라왔다. 비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머리카락에 빗방울이 맺혔다.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발걸음을 재촉하려는데 앞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다. 민호였다. 손에 우산을 들고 있었다. 우리는 몇 걸음 앞에서 멈춰섰다. 비 온다. 민호가 먼저 말했다.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가 우산을 펼쳤다. 35년 전처럼 말없이 내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줬다. 빗소리가 갑자기 가까워졌다. 17살 여름이 그대로 돌아왔다. 좁은 우산 아래 민호의 어깨가 가까웠다. 같이 가.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대답 대신 걸음을 옮겼다. 나란히 걸었다. 우산 아래로 회색빛이 내려앉았다. 내 발걸음이 조심스럽게 민호의 걸음에 맞춰졌다. 우산 밖으로 가랑비가 내렸다. 발밑에서 물 튀는 소리가 났다. 빗소리, 발소리, 숨소리. 35년 전 그날처럼 모든 소리가 선명했다. 민호가 우산을 내 쪽으로 기울였다. 오빠 젖어요. 괜찮아. 35년 전과 똑같은 대화였다. 웃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동시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민호의 팔이 내 어깨와 스쳤다. 그 순간 걸음이 잠시 어긋났다. 17살 때 느꼈던 그 떨림이 지금도 똑같이 느껴졌다. 아니, 숨이 고르게 쉬어지지 않았다. 기억나? 민호가 조용히 물었다. 뭐가요? 이렇게 같이 걸었잖아. 기억나요.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우산 가져가라고 했었지. 네. 그날 나 너 찾으러 갔었어.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근데 못 만났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미안해요. 아니야. 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내가 미안해.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빗소리만 가득했다. 언덕길 끝에 도착했을 때 비가 조금 잦아들었다. 민호가 우산을 접으려다 말았다. 조금만 더 걸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산 아래 공기가 따뜻했다. 이 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언덕길에서 은주를 봤을 때 가슴이 뛰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은주는 우산이 없었다. 나는 들고 있던 우산을 펼쳤다. 35년 전처럼 당연하게 은주에게 우산을 씌워줬다. 같이 가. 은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옮겼다. 나란히 걸었다. 우산을 조금 높게 들었다가 다시 낮췄다. 은주의 작은 발걸음이 내 보폭에 조심스럽게 맞춰지는 게 느껴졌다. 좁은 우산 아래 은주의 어깨가 가까웠다. 숨소리가 들렸다. 빗소리 사이로 은주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우산을 은주 쪽으로 기울였다. 오빠 젖어요. 괜찮아. 35년 전에도 이렇게 대답했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다. 은주의 팔이 내 팔과 스쳤다. 걸음이 조금 흐트러졌다. 17살 때도 이랬었다. 빗물에 젖은 교복 냄새. 말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마음. 그때의 떨림이 그대로 되살아났다. 은주와 가까워질수록 걸음이 제대로 안 됐었다. 기억나? 물어봤다. 뭐가요? 이렇게 같이 걸었잖아. 은주가 작게 대답했다. 기억나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다. 나도 떨리고 있었다. 그날 나 너 찾으러 갔었어. 말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제야 꺼냈다. 근데 못 만났어. 미안해요. 은주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했다. 붙잡지 못해서, 기다려주지 못해서, 35년을 흘려보내서 빗소리만 흘렀다. 은주의 옆모습을 봤다. 백발이 조금 섞인 머리, 세월이 흐른 얼굴. 그래도 여전히 은주였다. 17살 때 우산 아래서 봤던 그 사람이었다. 언덕길 끝에서 우산을 접으려다 멈췄다. 조금만 더 걸을까?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산 아래의 시간이 조금 더 이어졌다. 빗소리가 조용히 흘렀다. 이 순간이 또 손에서 흘러나가면 안 될 것 같았다.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았다. 우산을 든 손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갔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우산 끝을 잡았다. 손끝이 스쳤다. 따뜻했다. 35년 전보다 훨씬 더 따뜻했다. 목공방 문 앞에 섰을 때 손잡이 위에서 손이 잠시 멈췄다. 안에서 나무를 갈아내는 낮고 규칙적인 소리가 들렸다. 톱밥 냄새와 햇살이 섞여 천천히 새어나왔다. 마치 오래 시간 멈춰있던 공간에 다시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문을 열었다. 민호는 창가에서 무언가를 다듬고 있었다. 햇살이 들어와 톱밥이 반짝이고 있었다. 왔어? 민호가 웃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 손에 푸른 우산이 들려 있었다. 우리의 우산. 이거. 내가 다가가자 민호가 우산을 들어 보였다. 올 풀어진 데 좀 고쳤어. 민호가 천천히 말했다. 천도 기워 넣고 손잡이도 다시 매끄럽게 다듬었어. 우산을 받아들었다. 손끝으로 나무 손잡이를 쓰다듬었다. 오래된 나무의 온도와 민호의 손길이 겹쳐지는 느낌이었다. 35년의 손때가 그대로 느껴졌다. 미안이라는 글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고마워요. 내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민호가 나를 봤다. 은주야. 응. 이 우산. 민호가 잠시 말을 멈췄다. 이제 둘이 같이 쓰면 안 될까? 가슴이 한번 크게 뛰었다. 응? 혼자 쓰기엔 너무 아까운 우산이잖아. 민호가 조심스럽게 웃었다. 35년 동안 기다렸으니까. 이제는 둘이 같이.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웃으면서 동시에 울 것 같았다. 응, 그래요. 겨우 대답했다. 민호가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따뜻했다. 우산을 든 손과 민호가 잡은 손이 함께 떨리고 있었다. 은주가 목공방에 왔을 때
나는 그 우산을 고치고 있었다. 35년 동안 간직했지만 이제는 다시 쓸 수 있게 만들고 싶었다. 마치 오래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움직이는 기분이었다. 올이 풀어진 곳을 기웠고 천의 얼룩도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손잡이는 사포로 매끄럽게 다듬었다. 미안이라는 글자만은 그대로 두었다. 그건 지우면 안 되는 것 같았다. 은주가 우산을 받아들고 손잡이를 쓰다듬는 모습을 봤다. 말을 꺼내야 할 것 같았다. 은주야? 응. 이 우산, 이제 둘이 같이 쓰면 안 될까? 은주가 나를 봤다. 눈빛이 흔들렸다. 혼자 쓰기엔 너무 아까운 우산이잖아. 35년 동안 기다렸으니까. 이제는 둘이 같이.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응. 그래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한마디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은주의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 우산을 든 손. 이제는 함께 들 손. 은주야. 다시 한번 이름을 불렀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래도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아.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지만 동시에 웃고 있었다. 우리는 손을 잡은 채로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목공방 안의 톱밥 냄새와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 우리의 호흡만이 조용히 흘렀다. 우산 위로 창밖에 햇살이 조용히 비쳤다. 35년 전 비냄새 가득했던 우산이 이제는 따뜻한 빛 속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우리도 조금씩 그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밤마다 생각했다. 민호가 그날 나를 찾았다는 말, 비 맞으며 돌아다녔다는 말, 그 말들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창밖 빗소리를 들을 때도 그날의 민호가 떠올랐다. 내가 피했던 그 몇 달이 떠오르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때 민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진심을 듣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다. 말하지 않으면 다시 마음을 묻어둘 것 같아서 나는 다시 목공방을 찾았다. 골목을 걸어가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했다. 문을 열었다. 민호는 창가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햇살이 들어와 톱밥이 반짝이고 있었다. 왔어? 민호가 웃으며 고개를 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숨을 골랐다. 오빠, 응, 그날. 목소리가 떨렸다. 나 찾았어요? 응.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눈빛에서 모든 게 보였다. 비 맞으면서 돌아다녔어. 골목 끝까지 갔다가 내 집 앞에도 갔는데 아무도 없더라. 가슴이 먹먹해졌다. 미안해요. 아니야.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도 미안해. 민호가 작업대에 기대어 섰다.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실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내 아버지가 나한테 오셨었어. 그의 여름이 지나고 얼마 안 있어서 숨이 멎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날 아버지께서 골목 입구에서 나를 불러 세우셨어. 아버지 표정이 유난히 굳어 있었어. 민호야 하고 부르시는데 목소리가 낮아서 무슨 말이 이어질지 불길하게 느껴졌지. 민호가 잠시 눈을 감았다. 은주가 너무 의지하지 않게 해달라고.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말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알 수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멀어지라는 말이 마치 벌처럼 가슴을 찔렀어. 너 힘들까봐 그러신 것 같았어. 내가 우리 집에 자주 오니까 혹시 내가 나한테 마음 두면 떠날 때 더 힘들까봐. 지금 생각하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거리를 둬야 하나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 내가 오면 좋았으니까. 민호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그때부터 내가 갑자기 안 오더라. 며칠 기다려도 안 오고
미숙이한테 물어봐도 바쁘다고만 하고 왜 안 오는지 몰랐어. 가슴이 저렸다. 내가 먼저 피했던 거였구나. 오빠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다 마지막 날, 내가 우산을 두고 갔잖아. 그때 알았어. 아, 이사 가는구나. 민호가 나를 봤다. 그래도 난 기다렸어. 군대 갔다 와서도, 대학 다닐 때도, 목공 배우면서도 내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힘으로는 못 찾겠더라. 연락처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는 나를 위한 거였다고 생각하셨을 거다. 그런데 그 말이 오빠를 더 힘들게 만들었구나. 거리를 둬야 할지 고민하게 만들었구나. 오빠,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먼저 피한 거였잖아요. 미안해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가슴이 아팠다. 아니야.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은주의 눈물을 닦아줬다. 넌 잘못한 거 없어. 이제 왔잖아. 은주가 흐느꼈다. 35년이나 기다렸잖아요. 괜찮아. 정말 괜찮았다.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까. 나는, 은주가 말을 이었다. 나는 오빠가 나를 잊었을 줄 알았어요. 말도 없이 떠나고 연락처도 안 남기고 갔으니까. 은주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냥 어린 시절 추억으로 남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잊을 수가 없었어. 하루도. 은주가 나를 봤다. 나도. 눈물 섞인 목소리였다. 나도 하루도 잊은 적 없었어요. 부산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장마만 오면 오빠 생각났었어요. 우산만 보면 그날이 떠올랐어요. 은주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이제 놓지 않을게.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은주가 작게 물었다. 오빠. 응. 나. 말을 잇지 못하는 은주를 보며 나는 조용히 기다렸다. 오빠. 나 이제 여기 있어도 돼?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응. 나는 은주를 안았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은주의 어깨가 내 가슴에 닿는 순간 오래된 나무 향에 섞여 은주의 미묘한 비누 냄새가 느껴졌다. 떨리는 숨이 가슴 사이로 스며들었다. 마치 멈춰있던 시간이 천천히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여기 있어. 은주가 내 품에서 울었다. 오래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다. 나도 눈물이 났다. 목공방 창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35년의 시간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민호가 말했다. 산책 갈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함께 골목을 걸었다. 17살 때 걷던 그 골목. 어린 시절 매일 지나다니던 그 길. 이제는 두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었다. 민호의 걸음이 천천히 내 보폭에 맞춰졌다. 나도 조심스럽게 걸음을 맞췄다. 여기. 민호가 멈춰섰다. 예전의 미숙이네. 오빠 집 앞이었다. 여기서 너 숙제 도와줬지.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응. 나는 웃었다. 오빠가 귀찮은 척 했잖아. 귀찮은 척만 했어. 민호도 웃었다. 사실은 좋았거든. 가슴이 따뜻해졌다. 우리는 다시 걸었다. 골목 어귀. 학교 가는 길. 비 오던 날 우산 씌워주던 그 자리. 모든 곳에 우리의 기억이 남아 있었다. 이 골목이 35년 동안 나보다 더 많은 걸 기억하고 있는 듯 했다. 오빠. 응. 손. 잡아도 돼? 입술이 떨렸다. 그 한마디를 내뱉기까지 35년의 시간이 가슴을 지나가는 것 같았다. 민호가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웃었다. 응. 민호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35년을 기다린 손. 이제야 잡은 손. 우리는 다시 걸었다. 손을 잡은 채로 천천히 같은 속도로 골목 끝에 도착했을 때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예쁘다. 나는 중얼거렸다. 응. 민호가 대답했다. 예쁘네. 민호는 하늘이 아니라 나를 보고 있었다. 얼굴이 뜨거워졌다. 오빠. 응. 나 행복해. 민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나도. 우리는 그렇게 서서 석양을 바라봤다. 35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랑. 늦었지만 그만큼 깊어진 사랑. 은주가 물었다. 손, 잡아도 돼? 가슴이 뛰었다. 35년을 기다린 질문이었다. 응. 나는 은주의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 17살 때 잡고 싶었던 손. 35년을 기다린 손. 이제야 잡은 손.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손을 잡은 채로. 나란히. 같은 속도로. 은주의 손에서 온기가 전해졌다. 35년 전 우산 아래서. 가까웠지만 닿지 못했던 거리. 이제는 손을 잡고 걸을 수 있었다. 골목 끝에서 석양을 바라봤다. 붉게 물든 하늘. 은주의 옆모습. 모든 게 따뜻했다. 오빠. 은주가 작게 불렀다. 응. 나. 행복해.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도. 정말이었다. 3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었다. 은주를 놓치지 않아서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은주야. 나는 조용히 불렀다. 응. 늦었지만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같이 걸을래? 응. 은주가 환하게 웃었다. 같이 걸을래? 우리는 손을 잡은 채로 다시 걸음을 옮겼다. 앞으로. 천천히. 같은 속도로. 35년의 공백이 손끝에서 하나로 이어졌다. 늦게 돌아온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 깊고 그래서 더 단단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둘러 어디로 가려 하지 않았다. 지금처럼 천천히 서로의 속도에 맞춰 걸어가면 충분했으니까. 석양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드리웠다. 멀어졌다 다시 만난 사랑. 이제 진짜로 시작이었다. 서늘하던 겨울 골목도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걷는 따뜻한 길이 되었다. 은주와 민호는 그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3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17살 장만할 그 우산 아래 그대로였습니다. 누군가는 물을지도 모릅니다. 35년을 기다린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지만 민호는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공방을 꾸리며 자신의 삶을 살았고 은주 역시 부산에서 묵묵히 자기 길을 걸었습니다. 단지 마음 한편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이름 하나가 남아 있었을 뿐이죠. 사랑은 때때로 늦게 도착합니다. 누군가는 20살의 사랑을 만나고 누군가는 52살이 되어서야 사랑의 자리를 깨닫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흐트러지지 않고 남아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두 사람에게 우산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의 흔적, 서로를 놓치지 않게 붙잡아준 연결고리,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였습니다. 손잡이에 새겨진 미안은 결국 너를 잊지 않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그 우산을 함께 씁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나란히 걸을 것이고 맑은 날에는 서로의 그림자를 닮아가며 골목을 산책하겠죠. 어쩌면 누군가는 35년이 너무 늦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두 사람에게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사랑에는 정해진 때가 없습니다. 17살의 떨림도 52살의 온기도 모두 같은 무게로 가슴에 남습니다. 늦었다고 겁내지 마세요.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닿게 되어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사연단짝입니다.
은주님이 다시 마주한 건 낡은 우산 하나였지만 그 안엔 35년 전의 마음이 고스란히 살아 있었습니다. 세월은 많은 것을 바꿔놓지만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는 감정만큼은 이렇게 조용히 다시 문을 두드리곤 하죠.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문득 떠오르는 이름 하나, 오랫동안 마음 한편에 자리했던 얼굴 하나가 있으신가요? 사소한 이야기라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어떤 이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손길이 될지 모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